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강의 수업할 때가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옮기고 인코딩하고 올리면은 좀 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모든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등교 수업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제 1차 지필고사 끝나고 나서도 이런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하고 문제풀이는 등교 수업 때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학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등교 수업 때도 말했지만 화학을 좀 잘하는 거랑 화학 문제를 좀 잘 푸는 거랑 조금 별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평가를 한다라는 말은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봤겠지만 와,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재차 강조하지만 선생님 자이스토리를 한번 풀어보라고 말했었던 거는 자이스토리 책을 팔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그만큼 조금 깔끔하고 괜찮은 문제가 많아요. 선생님은 일반적인 문제들 같은 거 셀파나 완자나 뭐 오투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건 이제 이론적인 개념을 익히는 데 좋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대학교 가기 위해서 상위권들을 이기기 위해서 풀어야 고난이도 문제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는 기출 문제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많이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바빠요. 집에서 여러분들 놀 시간이 전혀 없는 게 양적 관계에 대한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되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줄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되죠. 굉장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생님이 매번 강의를 올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습을 조금 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이 빠듯할 겁니다. 화학만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시험 문제 괜히 많이 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게 원소의 주기성. 오늘부터 원소의 주기성.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성. 주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주기. 주기. 뭔가 글씨를 역시 못 쓰는 선생님이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뭔가 주기성,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서는 뭔가 또 반복될 거다. 규칙, 반복. 여기 걔네들에 따른 흐름.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리 말을 하는데 선생님 추가 강의 올린 거 말고는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 날에 만약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들었던 학생이나 안 들었던 학생은 조금 차별을 둘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고 1차 지필고사 끝난 다음부터는 추가 강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해놓을 거고요. 이 온라인 강의 날짜 우리 화, 목에 됐잖아요. 그때는 그 날짜가 지나면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학원을 가라고 있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공부하라고 있는 시간도 아니고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 저희 지금 좀 인터넷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는 학생은 미리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원소의 주기성 하면 어떤 걸 보고서 우리가 여기 원소의 주기성, 뭐 규칙, 반복, 흐름을 판단할 거냐면요, 주기율표. 주기율표. 여러분 주기율표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과학자가 누구 거냐면은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일 겁니다. 멘델레예프야. 멘델레예프입니다. 근데 이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가 어떤 거를 가지고서는 주기율표에 원소들 나열했냐면요, 원자량을
가지고서는 뭘 했냐면은 원소들을 나열을 했어요. 근데 이 원자력을 가지고 원소를 나열을 하면서 이 멘델레예프가 어떤 걸 또 했냐면요.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 어떤 예측을 했냐면 현재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위치에는 이런 원소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 예측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훗날에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야. 그만큼에 해당하는 원자량에 뭐가 발견된 거냐면 원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원소 발견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델레예프가 주장한 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뭔가 조금 오류가 생긴 거야. 뭔가 조금 주기성에 맞지 않은, 우리 지금 배울 거 어떤 규칙, 반복, 흐름, 여기에서 주기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조금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한 과학자가 누구냐면은 모즐리라는 과학자입니다. 어이, 안 돼! 아씨, 노란 문피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어떤 걸 이용해서 이제,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나열했냐면요.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에 나열했다라는 말은 어떤 거대로 양성자 수대로 나열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즐리가 제안한 주기율표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율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 주기율표라 할까요? 현대 주기율표다. 그리고 모즐리가 우리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고안한 주기율표를 조금 보완했다. 얘는 보완했다. 보완해서 만든 게 이제 모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아요. 데베라이너, 뉴즐리?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거는 새싹 원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기율표의 발전 과정을 궁금하시면 그거는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걸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갈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문제집에는 데베라이너나, 하도 이제 이거를 오래되다 보니까는 선생님 이거 안 가르치다 보니까 까먹었네. 뉴즐리?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그게. 그 주기율표는, 선생님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긴급한, 시간은 짧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왜 선생님 그걸 별로 안 좋아하냐면, 그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할 때는 활동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가 직접 멘델레예프가 돼봐가지고, 실제로, 주기율표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이제 활동도 선생님은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학교 내신도 그러고 수능도 그러고 모의고사도 그러고 선생님이 설명 안 하는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에이 선생님 뻥치지 마요. 진짜 안 나와요. 선생님만 믿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말했잖아. 정말 1등급을 받기 싫어도 1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제 조건이 열심히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기율표 한번 써볼게요. 주기율표는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자면 쉽게 외우려고 하지 마요. 쉽게 외우면 쉽게 까먹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 공부를 잘 못하고 하지 말고 점수가 잘 나오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의 특징.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고민을 해요. 근데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울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외웁니다. 그 차이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공부는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할 때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암기가 되려면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암기가 쉬워. 그럼 이제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암기도 못 하는 거야. 적용도 못 해. 그래서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고서는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암기를 해. 그럼 그 암기한 내용으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그냥 영어를 듣다 못했어요. 듣다 못했어. 뭐 전치사 누는 거 엄청 싫어했고 접속사부터 누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그냥 영어 공부가 진짜 싫었어. 우리 내 영어를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영어 문장을 다 외웠어요. 24장 시험 범위를 토시 안 틀리고 미치는 줄 알았죠. 그러면 이제 가로 넣기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외웠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거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게 선생님 그런 하나도 모르더라도 일단 그 문장 외웠으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외우면 언젠간 이해가 됩니다. 언젠간 이해가 돼요. 이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얘네들 우리 주기율표의 가로를 뭐라 부르냐면 주기라 불러요. 주기. 그래서 얘네들을 1주기, 얘는 2주기. 그래서 쭉 얘네들은 3주기, 얘네들은 4주기 이렇게입니다. 이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주양자수, 에너지 준의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 있죠. 주양자수라고 봐도 되고요. 어떤 거랑 봐도 되냐면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전자 껍질수.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에서 공통적인 성질, 같은 주기면 어디다 써야 되나? 같은 주기면 전자 궤도수, 전자 껍질수가 동일합니다. 껍질수가 동일해요. 근데 세로축, 요 세로축, 얘 뭐라 부르냐면 족 불러, 족. 얘는 1족, 얘는 2족, 얘는 13족, 얘는 14족, 얘는 15족, 얘는 16족, 너무 촘촘히 썼다. 얘는 17족, 얘는 18쪽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선생님, 3족에서 12족은 왜 없어요? 우리 오비탈 배웠죠? 3족에서 12족은 애들은 오비탈이래.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 전이 금속이다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는 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안 한 겁니다. 괜히 이거를 20번까지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까지 존재하지를 않아요. 얘네들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좁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2족 다음에 바로 이 13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을 잘 보시면요. 이거 수업하기 양이 이것도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거를 알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잘 보면 첫 번째 주기에 있는 애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 양자수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오비탈 잘 생각해 보면 얘네들 첫 번째 주기에 있는 S 오비탈밖에 없어요. 얘도 1S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P 오비탈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P 오비탈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그리고 스핀방이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자 핵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전자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헬륨은 헬인데 헬이라 썼네.
선생님은 이 온라인 강의 파는 거가 딱 하나 있어요. 마스크 벗고 말을 한다라는 거. 헬륨은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여러분 잘 보시면 몇 주기야? 2주기야. 그럼 전자 궤도가 전자 껍질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러면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3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보시면요, 첫 번째 전자 껍질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밖에 없어요. 하나 오비탈 하나인 거야. 전자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에는 어떠한 오비탈이 있냐면 s 오비탈, 그 p x, 그 p y, p z, 각각의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면 총 몇 개? 8개의 전자가 꽉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꽉 채워졌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꽉 채워졌기 때문에 더 못 들어가. 그러면은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고, 얘도 8개. 얘는 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고, 얘도 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여기까지는 꽉 채워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더 몇 개까지가 꽉 채워진다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선행한 친구들은 선생님 3주기 8개가 아니라 18개인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고요. 일단은 8개까지 꽉 채워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18개인가요? 라는 게 궁금하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말했었죠. 개인적인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모르는 거 있죠? 그냥 카톡으로 문제 찍어서 선생님 이거 푸는 거 모르겠어요. 질문한 선생님은 그런 거 설명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언제든지 문제 물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당장 풀어줄 수 없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딱 봤는데 펜이 없어. 근데 약간 좀 계산이 필요해.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풀어줄게요 라고 이제 또 선생님이 답장을 하면은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폭풍죄도 질문하겠지. 선생님 감당 못 하실 텐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전제 조건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 무작정 모른다고 하지 말고 해설을 봐도 모를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까지 한번 볼까요? 나트륨 일단 전자 껍질이 몇 개야? 3개죠. 하나, 둘, 3개야. 근데 나트륨의 전자가 채워졌다는 말은 2주기,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가 꽉 채워졌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2개, 여기 8개,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가 채워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수소랑 리튬이랑 나트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딱 보이죠? 좀 센스가 있는 학생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원소에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최외곽 전자다라고 불러요. 최외곽 전자.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다 해서 최외곽 전자. 수소는 껍질 하나밖에 없어. 얘가 최외곽 전자다라고 보시면 돼. 몇 개야? 하나야. 리튬은 첫 번째, 두 번째 최외곽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애들이야. 이것도 한 개고요. 이것도 한 개고. 잠시만요. 선생님이 비행기 모드를 안 했는데 여기서 설마 다른 게 오진 않았겠지? 다른 게 오진 않았네요. 이게 중간에 비행기 모드 이거 잠깐 할 수 있나? 잠시만요. 예. 혹시 영상을 안 끊겼는데 이거 또 편집해서 합쳐야 되겠네. 이거 선생님 혹시라도 지금 또 뭐 전화가 올까봐 선생님 이제 다시 비행기 모드를 해놨습니다.
리튬은 여기가 최외가 전자야.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요놈이잖아. 얘가 최외가 전자야. 그러면 얘네들의 제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족이야. 같은 족. 같은 족이야. 같은 족. 같은 족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최외가 전자수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얘도 마찬가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마찬가지. 붕소,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탄소, 규소 마찬가지. 전부 다 같은 족이면 뭐가 동일하냐면 이것도 쓸게요. 같은 족이면 체외가 전자수가 동일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헬륨은 제외입니다. 선생님 왜 헬륨은 제외예요? 헬륨은 체외가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이에요.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요? 지금 2개 채워져 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볼까요? 한번? 네온은 전자 껍질이 2개 있어. 첫 번째 몇 개가 들어가냐면 2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가 꽉 차요. EP, Z 오비탈까지 전자 꽉 차서 전자 꽉 찹니다. 그러면 이때는 체외가 전자수는 2개인데 여기 때는 몇 개야? 8개죠. 그래서 헬륨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같은 족이면 체외각 전자수가 동일하다라고 표현이 되면은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똑같이 써놨어요? 예외를 같이 써놨잖아. 이 예외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요. 18쪽인 애들 보시죠. 18쪽인 애들. 얘네들 선생님 또 그때 설명했었던 거 한 거 같으면서는 안 한 것 같은데 비활성 기체 한 것 같아 이거. 또 할게요 그냥. 만약에 했는데 또 하는 건 안 돼. 했는 줄 알고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어요. 반응 안 합니다. 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2차 지필고사 때에는 결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모든 결합에는 뭐가 관여를 하냐면요. 전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모든 결합에는 전자들이 관여를 해요. 그러면 전자들이 관여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전자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동을 하고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합을 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좀 관여하는 전자들은 전부 다 어떠한 전자들이냐면요.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체외각 전자들이에요. 체외각 전자들이 결합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읽자가 원자가라고 읽어. 이상하네.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합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자. 결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하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했을 때는 결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전자들은 다 어떠한 애들이다? 체외가 전자이다. 체전자이다. 체전자이다. 근데 이 비활성인 기체들은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결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이에요. 0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0 저기까지 보이나? 보이네요. 0이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기 있는 원소를 만약에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원소를 A라고 했어. B가 A보다 최외가 전자 수가 많은 건 맞아요. B가 A보다 최외가 전자 수가 많은 건 맞는데 원자과 전자 수는 누가 더 크냐면 A가 더 큽니다. 왜? A는 실질적으로 결합에 관여할 수 있는 전자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그 최외가 전자가 결합에 관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이 됩니다. 요거 잘 구별을 해야 해요. 선생님이 더 실제 수업 시간이었으면 조금 더 피드백 하면서 좀 더 했겠지만 이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같은 족이면 최외가 전자수는 동일하다 라는 말은 이 예외를 만약 적용하지 않으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예외를 적용하면 단 얘네들은 예외에 있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이 칠판이 영상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칠판을 다 못 쓴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여기다 쓸까 그냥? 같은 족이면 무조건 같은 원자과 전자수 전자수 여기 앞에 선생님 등호 붙였죠.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기에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맞지만 같은 족이면 최외가 전자수가 같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라는 표현이 실제로 이제 학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원자과 전자수랑 최외가 전자수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두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다른 편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7조까지는 1조부터 17조까지는 최외가 전자수랑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합니다. 근데 동일해요. 17조까지는. 근데 18조부터는 다르죠. 최외가 전자수는 8개,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0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과서를 교과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참고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틀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교과서는 이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렇게 표현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보는 즉시 그 책은 절대 안 봐요. 그땐 절대 안 봅니다. 근데 EBS가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BS도 별로 안 좋아해요. 수능 특강만 좋아합니다. 그 문제가 어려워서. 이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외가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화학적 성질이 조금 이제 비슷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조금 비슷해요. 선생님 화학적 성질이 뭐예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어떤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냐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채워지면 꽉 찬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가 꽉 차면, 8개가 채워지면 꽉 찬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가 채워지면 꽉 찬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글씨로 쓴 부분을 선생님이 다 지우도록 할게요. 혹시 만약에 선생님 원래 선생님 스타일이 그냥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이제 문제를 보고 해야 되니까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갖고 와서 이제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실제 수업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선생님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거든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 안 해주셨네? 안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일단 막 설문에,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세요. 아, 선생님, 요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이제 문제집에 보니까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이거 안 봐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안 봐도 되는 거면 안 봐도 됩니다. 라고 답장을 하면 되고, 봐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만 조금 같이 선생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쪽에 있는 애들은 최애가 전자수가 1개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들도 1개야. 얘네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파란색 안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 원소. 금속.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1쪽에서는 요 놈만 제외를 합니다. 왜? 얘네는 목이기 때문에,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를 A라 두고 얘를 C라고 뒀었을 때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근데 얘랑은 맞지만 얘는 금속이 아니라서 체외과 전자수는 하나이지만 약간 좀 특이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도 선생님이 솔직히 이거는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서나 보고서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 설명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 여러분들 있었으면은 이거 그냥 읽어봐 하고서는 선생님은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영상을 보여주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 산화가 잘 됩니다. 산화가 잘 된다라는 말은 산소랑 굉장히 잘 결합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물에서 숨쉬기 힘들죠. 숨쉬기 힘들어요.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용존 산소라고 해가지고요. 산소도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얘네들이 산화되는 걸 막으려고, 산소랑 만나는 걸 막으려고 물에 보관을 안 합니다. 에테르나 기름 같은 경우, 물이랑 친하지 않는 애들, 그놈에 보관해요. 그 얘네들은 보통 금속하면 굉장히 딱딱하죠. 힘센 남학생들은 냄비를 주먹으로 치면 찌그러뜨릴 학생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금속은 우리 생각했었을 때 약간 딱딱한 느낌, 뭔가 강한 느낌 많이 드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칼로도 잘려요. 얘도 칼로도 이렇게 잘려요. 얘도 칼로 잘리고 이놈도 칼로 잘립니다. 칼로 잘린다라는 말은 단단하지는 않다라는 게 되겠죠. 얘는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종치는 소리가 듣는데 우리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에 넣게 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물과 만나라고 할까요? 물과 만나 격렬하게. 지금 이거 선생님 맞춰봐 보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건 뒤에 이제 산염기에서 나오겠지만 염기성을 띱니다. 염기성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참고서 보고서는 그거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요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 17쪽에 있는 애들 우리 뭐라 부르냐면요, 할로젠 원소다라 부릅니다. 얘네들은 뭐라 부르냐면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불러. 얘네들, 이쪽에 있는 애들 우리는 알칼리 토금속이라 하는데, 그 정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기체. 얘네들은 선생님이 그때 이제 질문한 친구, 답변해주면서, 얘네들 원자 하나가 결합을 안 하더라도 얘네들은 분자처럼 움직인다. 분자처럼 행동한다 해서 얘네들은 단원자 분자라 해서 단원자 분자. 그래서 얘네들은 단원자 분자예요.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죠? 이거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러는 거야. 할로젠 원소. 근데 이거를 솔직히 영어라서 할로젠 원소라고 해도 되는데 할로겐 원소라고 이제 써있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이제 뭐가 더 있냐면 브롬이랑 어떤 걸로 써야 되나? 브롬이랑 요오드가 더 있습니다. 브롬이랑 요오드가 더 있어요. 얘네들 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색을 나타내요. 기체의 색. 기체 같은 경우에 색을 띱니다. 색을 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 색 얘가 뭐 다망색, 뭐 얘는 젓갈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솔직히 다망색이 뭐야, 다망색이. 젓갈색이면 갈색이면 갈색인 거고, 적색이면 적색인 거지. 엄청 웃기죠? 또 보라색이면 또 보라색인 거지. 근데 예전에는, 그 색깔 자체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얘는 반응성 크기, 뭐 산화력, 환연력, 요 크기가 여러분들 다 알았어야 됐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파트 부분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선생님 한 번 더 그거 부분은 확인해 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얘네들 기체 됐었을 때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거는 기체는 보일 수 없다라고 했었죠. 예외가 요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독가스 같은 거 뭐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걔네들만의 좀 결합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색을 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기체가 됐었을 때 색을 띈다라는 게 선생님 진짜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네요.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 부분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비활성 기체 얘네 특징 반응성이 없다. 반응성이 없대요. 누가? 헬륨이랑 그리고 네온이랑 그리고 아르곤 어땠을까? 아르곤은 아르곤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대. 얘네들은 근데 얘는 전자껍질 1개, 얘는 2개. 아르곤은 전자껍질이 3죽이 있기 때문에 3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자를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헬륨에는 첫 번째 전자껍질 전자가 2개가 꽉 찼어. 네온은 첫 번째에 2개가 꽉 차고 마지막 최외계에도 8개가 꽉 찼습니다. 아르곤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전자가 2개가 꽉 찼고요. 여기도 2개가 꽉 찼네. 여기도 2개가 꽉 찼어. 그럼 공통점이 딱 보일 거예요. 공통점이.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그냥 모두 최대치로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뭐 제논, 뭐 크립톤 같은 게 나오는데 걔는 마찬가지 최외과 전자수가 몇 개냐면은 8개예요. 그러면 얘 팔이야. 우리 팔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문어 영어로 이름 뭐야? 옥타퍼스. 문어 다리 몇 개야? 8개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최외곽의 전자가 8개인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굉장히 안정한 상태래. 그런 거 우리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어떠한 규칙을 만들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옥텟 규칙. 여러분들이 이 옥텟 규칙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되면 8개가 되면은 안정해진다 라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든 과학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논문을 보니까 오메 규칙이
틀리다라는 그런 논문도 읽어봤습니다.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진다라기보다는 가르친 다음에 이러한 이제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틀렸다는 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헬륨이 좀 어떻게 되냐면 예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택 규칙에 일단 예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헬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체외각의 전자가 몇 개가 되면 8개가 되면은 뭐가 된다? 안정해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원소들을 좀 안정시켜 볼 거야. 원소들을 안정시켜 볼 겁니다. 요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뭐 이온의 크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지 잠깐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세 주기적 성질하면서 여러분들 일단 보셔야 될 게 80페이지 보시면 80페이지 보시면 보원자 모형에 따른 2, 3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바닥 상태가 뭐냐면 가장 안정한 상태. 우리 배웠었죠. 전자 배치했을 때 쌓아 올리는 혼투기치 만족한 상태. 그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보시면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에 가장 바깥쪽에 최외가 전자가 몇 개 되는 걸 볼 수 있냐면 8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태블릿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일일이 좀 그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오래 걸려도 우리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목표는 지금 오전에 하나 찍고 오후에 하나 찍고 저녁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 근데 선생님이 어저께 사감을 했는데 1학년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귀엽더라고요. 이게 1년 차인데도 확 애기같이 보여. 중요한 건 시험 기간에 3시까지는 잘 못 잤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이거 영상 찍을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2학년 과학실이라고 해놓으면서 2학년 7반 써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여기 수업하는 건데 여기 칠판이 이렇게 안 지워지니? 그래서 너무 세게 눌렀었나? 봅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까먹었네. 80페이지 있는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 정도는 여러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산소부터 볼까 한번? 산소부터? 산소는 핵 전하량이 플러스 8입니다. 플러스 8이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자궤도, 두 번째 전자궤도. 선생님 그냥 전자를 그냥 선생님은 숫자를 쓸게요. 첫 번째 전자궤도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전자궤도에는 6개가 들어갑니다. 왜?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8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8개이기 때문에 전자 8개 보시면 돼요. 일단 요 산소 같은 경우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니 안 하니? 오택 규칙을 만족을 안 하죠. 왜? 오택 규칙이라는 말은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8개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자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해요. 2개의 전자가 더 들어오게 되면, 2개의 전자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될 수가 있냐면요. 안정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안정한 상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일 때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양성자 숫자랑 반드시 뭐가 똑같냐면 전자수랑 똑같습니다. 반드시. 언제? 원자일 때. 그러면 양성자 숫자랑
전자수가 다른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죠. 다른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온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온. 여러분, 이온 많이 들어봤죠? 뭐, 우리 마시는 음료수, 이온 음료 같은 경우. 이온. 이온 같은 경우는 이 양성자 숫자나 전자 숫자나 달라요. 다릅니다. 요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걸 구할 수가 있냐면, 이온이 됐었을 때 얘네들의 전하량 값이 얼마가 될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몇 개야? 양성자 하나당 상대적인 전하량 값 얼마다?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냥 플러스 8인 거 봐서는 양성자 숫자는 8개다. 어떨 때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는 원자 상태일 때. 이때 전자 숫자는 몇 개가 돼? 8개가 됩니다. 8개가 돼요. 이때는 원자 상태일 때. 얘네들이 전자수가 더 들어왔어. 전자가 더 추가됐어. 이 말은 더 이상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랑 똑같지가 않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된 거냐면은 이온이 된 거야, 이온이. 이온이 됐었을 때. 근데 우리가 새롭게 추가된 애들은 전자가 추가된 거지 양성자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양성자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원소 자체가 바뀝니다. 원소 자체 바뀌는 거. 아예 다른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이 된다라고 썼을 때 양성자 숫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이제 양성자 숫자는 8개. 전자 숫자는 원래 원자일 때는 몇 개였는데 8개였는데 이온이 되면서 지금 선생님 이온이 됐다라는 말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 왜 선생님이 안정한 상태다라고 붙일 수가 있냐면 체외가 전자수가 8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텍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수 몇 개야?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어떠한 상태랑 똑같냐면 전자가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왜? 2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정해졌어. 근데 네온은 잘 보시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 어때요?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상태가 됩니다. 전자 배치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정해졌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전하량의 합을 구할 건데 양성자는 하나당 상대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1이야.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이야. 두 개가 똑같아. 그 얘는 전하량의 합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8대 10이래. 그냥 플러스 8. 얘는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전하량의 합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원자일 때는 이렇게 얘네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돼? 선생님이 원자 표시 방법에서 오른쪽 위첨자에 뭐를 써준다? 전하량의 합을 써준다. 얘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됐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량의 합이 음수가 나오는 이온을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부를까? 이온이긴 이온인데 전하량의 합이 음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음이온이다라고 부릅니다. 음이온이다라고 불러요. 잘 아시겠죠? 음이온 하니까 여러분들 또 뭐가 생각나? 양이온이 생각나죠? 우리 양이온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세게 누르나 봐. 그거 쓸 때 2학년 여기 7반인데 나중에 7반 친구들 오면은 칠판 좀 깨끗이 닦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생님 숫자 쓴 거 다 보이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나트륨 해보시죠. 나트륨. 나트륨.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이 있을 거야. 그 나트륨은 플러스 11의 전하량을 가져요. 핵전하량. 왜? 원자 번호가 11이야. 양성자수 몇 개야? 11개야. 양성자수는 이미 지금 11개야. 전자수도 11개야. 전하량의 합. 얘는 0이야. 그럼 얘들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몇 개 들어가? 2개. 몇 개 들어가? 8개. 몇 개 들어가? 하나야. 오택 규칙 현재 만족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오택 규칙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봅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가 7개에 들어오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요. 이 아래군과 같은 전자 배치 상태 되면서 안정해져요. 7개가 들어오면. 와, 7개. 7개나 전자가 추가가 돼야 돼. 몇 개나? 7개나.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면 7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이 하나가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하나가 빠져나간다라는 말은 세 번째 전자 궤도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었던 전자가 빠져나갔대. 그 전자 껍질 수가 없어지는 거야. 최외가 전자가 누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전자 궤도가 됩니다. 그런데 몇 개야? 8개네. 얘도 그럼 보니까 뭐랑 똑같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네. 쉽게 생각을 하면 비활성 기체랑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면 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얘는 안정해진다. 얘는 이제 볼까요? 이 상태일 때, 이때는 그냥 나트륨의 상태일 거고, 이번에는 이제 이 상태를 보면은 양성자 숫자는 동일해. 11개야. 11개야. 그리고 이제 전자 숫자는 원래 11개가 있었는데 하나 빠져나갔어. 10개가 됐어요. 얘는 플러스 11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일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전하량의 합. 전하량의 합.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 보통 1은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할 때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면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얘네들 이온이긴 이온인데 어떤 애들 전하량의 합이 양이온. 그래서 얘네들은 양이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자들을 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2개밖에 안 했지만 산소는 안정한 상태 됐을 때 이가 마이너스가 됐고요. 나트륨은 안정한 상태 됐을 때 얘네 플러스가 됐습니다. 얘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 얘는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 얘 무슨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얘는 무슨 원소야? 금속 원소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중요한 거 뭐냐면 모든 비금속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음이온이 되고요. 모든 금속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양이온이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정한 상태가 됐더니 음이온이 됐다. 무조건 비금속 원소인 거고요.
안정한 상태가 됐더니 양면이 됐다. 무조건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예요. 아마 오늘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몇 분 동안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지금 한 50 몇 분 동안 했네. 선생님이 이제 어저께 수업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짜 선생님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죠. 이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다는데 이제 문제를 잘 못 풀겠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내가 좀 더 부족하게 가르쳤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는데, 선생님이, 근데 딱 보면 알아. 그 학생이 뭐 질문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얘는 진짜 열심히 듣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학생은 딱 봐도 뺀질거리고 열심히 하는데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 별로 그런 애들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선생님 좀 미리 말하지만 나중에 세특 써줄 때도 진짜 수업 시간 열심히 했어. 질문도 막 하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약간 뭔가 긴장감 이런 거나 또 시험에 대한 좀 스트레스 요것 때문에 시험 때마다 원래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선생님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세특으로 만회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일 신경 쓰게 세특을 써주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물론 정말 열심히 하면 성적도 잘 나오면은 그냥 열심히 해주겠지만 써주지만 그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 굉장히 열심히 안 들었는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 재수없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가 이름 말 안 하겠지만 누구지 그 말하면은 누군지 알 거야. 본인은 알 거예요. 수업하는데 엄청 열심히 들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시키고 뭐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떠드는 수업만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좀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몸 자체에 조금 얼굴 쪽에 조금 뭔가 온도가 올라가고 좀 열감이 올라가고 해서 조금 졸음이 왔나 봐. 막 자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 친구 되게 열심히 듣는데 저걸 깨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해서 이제 선생님이 또 깨우면 그 친구 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게 합반이 아니면은 야 일어나 하면서 누가 좀 잠 좀 깨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깨워야 되는데 하고 했는데 딱 근데 그 조는 것도 진짜 열심히 듣고 싶은데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자는 그런 졸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방 다시 정신 차려 열심히 듣더라고요. 얼마나 이쁘니 그런 거. 졸릴 때도 엎어서 자. 선생님은 미리 말하지만 엎어서 자는 거 절대 안 깨웁니다. 깨워서 뭐해. 그렇게 엎어서 잔다는 거는 이미 깨워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깨워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 선생님은 그냥 자면 그래도 잘 자라.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들어라. 선생님 그런 주의거든요. 잘하는 애들만 데려가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고 다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훨씬 낫지. 선생님 이 말을 왜 했냐면 왜 했지? 열심히 수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당연히 이제 열심히 수업을 듣겠지만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열심히 굉장히 수업을 들었는데 1차 지필고사를 못 봤어.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무 못돼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보죠. 이거 선생님이 저기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화학을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화학 만점 받으면 선생님이 치킨을 사주겠습니다. 인당 한 마리. 만점 받은 애들만. 선생님 너무 공부 잘하는 애 편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너무 다 사줘야 되는데 만점 받으면 치킨 사주게요. 근데 다 만점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사줘야지 그러면. 다 사줘야지. 만약에
선생님 저 만점 받았는데 선생님이랑 1대1로 치킨 먹기 부담스러워요. 그럼 친구 한 명 데려오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좀 자극을 줘야겠어요. 그리고 아마 모의고사 보면은 아마 학교 시험보다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집필고사 잘 못 봤다고 화학을 포기하거나 나는 화학이 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화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거랑 화학 점수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특에서 극복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세특을 위한 활동을 좀 하자라고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강생이 5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등급 1등급 그래 2명, 2등급까지 하면은 5명, 6명, 6명 안에 들어야지 2등급이야. 또 3등급까지 하면은 10 몇 명까지야. 여러분들이 뭔가 그러면 아씨 이거 어떡하지? 얘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4, 5등급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대학교에서 알아요. 수강생 수가 그만큼 적으면 등급 받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는 비금속인 애들은 음이온이 되고 금속인 애들은 양이온이 된다는 거. 그럼 선생님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자 7개가 들어와도 되는 거면 Na 7과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자를 7개 가지고 오는 게 효율적이겠니? 그냥 하나 버리는 게 효율적이겠니? 우리 버릴 땐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말했었죠. 30초 안에 시작도 못했으면 버려라. 괜히 그거 끌고 가다가 남은 시험 다 망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인 걸 찾는 거예요. 7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하나를 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해보냐면요. 질소도 해보고 플루오린도 해보고 마그네슘도 해보고 요 알루미늄도 한번 해보세요. 미리 답을 알려주면 얘네들은 안정한 이온이 됐었을 때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겁니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거예요. 이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약간 조금 내용이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오늘 많이 찍으려면 옮기고 바로 충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